매일 아침 싱싱한 꽃들을 들여와 물을 주고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언뜻 보면 평화롭고 낭만적인 삶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는 깊은 심연이 숨어 있었다. 남편과 살던 아파트,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나 혼자만의 침묵으로 채워져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유학을 떠났고 전 남편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 나는 마치 20년 전의 나로 돌아간 듯 했지만 그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때는 눈앞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설렘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그저 텅 빈 현재만이 나를 짓눌렀다. 그날 밤 나는 어쩐지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 꽃집 문을 닫고도 한참을 서성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재즈 선율에 이끌려 어느 작은 바에 들어섰다. 낯선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잔잔한 음악 소리, 그리고 알코올 냄새가 나의 공허함을 잠시나마 채워주는 듯했다. 나는 바텐더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독한 위스키를 달라고 했다. 얼음 한두 조각을 넣어 희석하는 것조차 싫었다. 혀끝을 태울 듯한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내 안에 응어리진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한 잔, 두 잔, 그리고 세 잔.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알코올의 힘을 빌려 이 비참하고 외로운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다. 바텐더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손님, 이제 그만 마시죠. 너무 취하셨어요. 그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았다. 멈추는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몽롱한 의식 속에서 나는 술잔을 쥐고 홀로 흐느꼈다.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결국 나는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며 걸었다. 쏟아지는 빗물은 내 눈물인지 하늘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호텔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디든 좋았다. 이 도시의 수많은 익명의 공간 중 한 곳으로 몸을 숨기고 싶었다. 택시가 멈추고 나는 비틀거리며 내렸다. 머릿속은 온통 흐릿했다. 룸키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았다. 복도 끝쪽에 있는 방이었다. 나는 익숙한 듯이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어두컴컴한 방 안, 희미한 불빛 아래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그가 나의 전 남편일 거라고 생각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했고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어쩌면 그도 나와 같은 심정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했다. 나는 그대로 문을 닫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내 기억 속 남편의 목소리와는 달랐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했다. 그 밤 나는 낯선 남자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머리를 강타한 것은 숙취보다 더 심한 현실의 충격이었다. 낯선 천장, 낯선 침대 시트, 그리고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낯선 남자의 얼굴. 어제 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조각조각 떠올랐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나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당혹감에 몸을 떨었다. 조용히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서둘러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내 옷들을 주워 입었다. 찢어질 듯한 머리 통증과 울렁거리는 속 때문에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했다. 그 와중에도 나는 그의 얼굴을 훔쳐봤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고 뚜렷한 이목구비. 며칠 전 뉴스에서 얼핏 보았던 재벌 3세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아니겠지? 나는 황급히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나는 가방을 챙겨 문을 향해 걸어갔다. 손목이 허전했다. 늘 차고 다니던 은색 시계가 보이지 않았다. 그 시계는 이혼 전 아이들이 내게 선물해 준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시계를 찾을 여유조차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가 깨어날 것 같았다. 나는 문을 열고 미친 듯이 뛰쳐나왔다. 복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1층에 도착하자마자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향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그곳에 존재했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다는 듯이 미친 듯이 뛰쳐나온 그날 아침, 나는 택시에 몸을 실은 채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다. 밖은 이미 평온한 아침이었다.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은 바삐 발걸음을 옮겼고 맑게 갠 하늘 아래 도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엉망진창이었다. 어젯밤의 기억은 낯선 남자의 얼굴과 뜨거운 알코올 냄새, 그리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뒤섞여 나를 짓눌렀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남편과 이혼하고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이 하룻밤의 실수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해 샤워기 아래 서서 뜨거운 물을 쏟아냈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내 몸에 배어있는 낯선 남자의 재치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 거울 속에 나는 초췌하고 낯설었다. 늘 단정하게 묶어 올리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그런 나 자신을 직시할 용기가 없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그 밤을 보낸 것만 같았다. 며칠 동안 나는 꽃집 문을 닫았다. 그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았다.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메시지도 애써 외면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 남자, 그 밤, 그리고 그 순간의 나. 모든 것이 후회로 가득했다. 나의 이 평온하고 조용했던 삶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것만 같았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문득 손목이 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늘 착용하고 다니던 은색 시계가 사라진 것이다. 이혼 직전, 아이들이 유학길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선물해준 시계였다. 엄마, 이제 이 시계 보면서 우리 생각하고 우리 없이도 시간을 잘 보내야 해. 그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었다. 20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나를 지탱해 주던 아이들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부적이었다.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나의 죄책감에 기름을 부었다. 하룻밤의 실수로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 시계는 분명 그 호텔 방에 있을 터였다. 나는 시계를 되찾아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어떻게 그 호텔로 다시 찾아가서 제가 잃어버린 시계를 찾으러 왔어요. 라고 말할 용기는 없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만 같았다. 결국 나는 며칠간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나는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몽롱한 의식 속에서 얼핏 보았던 그의 얼굴, 그리고 그의 차에서 느껴졌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그 단편적인 기억들을 더듬어 호텔 주변의 고급 차량들을 검색해봤다. 그리고 며칠 동안의 검색 끝에 그의 얼굴과 일치하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바로 권현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총재였다. 그의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며칠 전 뉴스에서 얼핏 보았던 그 남자. 그저 막연한 추측이었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사진 속의 그는 완벽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를 젊은 거인이라 부르며 그의 탁월한 경영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칭송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완벽한 외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을 봤다. 수많은 기사들을 읽고 인터뷰 영상을 돌려보면서 나는 그의 눈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은 늘 어딘가 공허하고 외로워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20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홀로 외로웠던 나의 모습처럼 나는 그의 기사를 스크랩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재벌 3세라는 타이틀 뒤에는 늘 끝없는 경쟁과 압박,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이 따라붙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끊임없이 더 큰 성공을 요구했고 어머니는 그를 가문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늘 억압했다.
그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면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의 외로움을 발견한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의 그 순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가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채워주었던 우연치 않은 만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를 향한 나의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돕고 싶다는, 아니, 그와 대화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에게 시계를 찾아달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그도 나처럼 어쩌면 나보다 더 큰 외로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나는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던 잃어버린 시계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다.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존재였다. 나는 그 시계를 되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내가 당신의 외로움을 보았다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나는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익명의 편지. 그 편지에는 나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오직 내가 느꼈던 감정들만을 담을 생각이었다. 그날 밤의 기억과 그의 눈빛에서 읽어냈던 외로움, 그리고 이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를 담아 어쩌면 그는 나의 편지를 읽고 답장을 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펜을 들었다. 나의 오랜 침묵을 깨고 낯선 남자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내 펜 끝에서 흘러나온 글자들은 나의 20년 결혼 생활보다 더 솔직했다. 그동안 나는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토해냈다. 편지지는 눈물과 함께 번져갔다. 내가 겪었던 외로움,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을 때의 허무함,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낯선 남자의 눈빛에서 읽어냈던 깊은 고독까지, 나는 그에게 단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나의 내면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편지에는 내 이름도, 나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적지 않았다. 그저 비 오는 밤, 당신의 방에 잘못 들어갔던 여자라고만 썼다. 나는 그가 나의 편지를 읽고 나를 비웃을까봐, 혹은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그도 나처럼 누군가의 진심, 어린 위로를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편지를 봉투에 넣어 그의 회사 주소로 보냈다. 며칠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같이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그에게서 온 편지는 없었다. 역시나 그에게 나는 하룻밤의 실수일 뿐이었겠지. 나 홀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체념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꽃집 문을 다시 열고 싱싱한 꽃들을 다듬으며 나의 감정을 정리해 나갔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날 오후 꽃집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낯선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울렸다. 결국 나는 한숨을 내쉬며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지연 씨, 맞으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비 오는 밤의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처럼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나는 그에게 나의 이름을 말해준 적이 없는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나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렸다. 권현우입니다. 그의 이름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총재의 냉철함은 없었다. 대신 어딘가 모르게 지쳐있고 쓸쓸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보내주신 편지 잘 읽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알고 어떻게 나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일까?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여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떻게 제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제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었거든요. 시계. 그가 말했다. 시계.
아이들이 선물해준 내가 잃어버렸던 그 은색 시계.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편지를 읽고 시계를 찾으러 갔던 것이다. 그리고 시계에 새겨진 내 이름과 연락처를 보고 나를 찾아낸 것이었다. 시계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직접 돌려드리고 싶은데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망설였다. 그를 다시 만난다면 나는 그날 밤의 모든 것을 마주해야 했다. 내 안에 숨겨두었던 수치심과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이끌림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다. 지금 계신 곳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꽃집이라고 하셨죠? 나는 그가 나의 꼬치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내가 편지에 적었던 모든 단서를 꿰맞춰 나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의 섬세함과 집요함에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렇게 나의 꽃집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는 사진 속에 차갑고 냉정한 총재가 아니었다. 낡고 오래된 청바지에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내게 은색 시계를 건넸다. 시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그는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편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나는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시계를 받아들었다.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와 나를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차가운 빗속에서 떨고 있던 두 영혼이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서로를 감싸 안는 것만 같았다. 편지 속 당신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말에 나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제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압박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그의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공허함. 그것은 내가 20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느꼈던 공허함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서로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꽃집에서 만났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눈빛에서 읽어냈던 외로움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갔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를 얻었다. 우리의 관계는 특별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물들어갔다. 그의 방문은 꽃집의 고요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매일 아침 싱싱한 꽃들을 손질하고 손님들에게 꽃다발을 만들어주던 나의 삶에 그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특별히 꽃을 사러 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점심시간 즈음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내가 꽃을 정리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처음에는 그가 불편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젊고 잘생긴 총재와 나이든 이혼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벌써부터 들리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우 씨, 여기는 저의 일터예요. 혹시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내 말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연 씨,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곳이 제가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끼는 곳입니다. 제게는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예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진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젊은 거인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냈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거인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가문의 명예를 위해 끝없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삶.
그에게는 숨 쉴 틈조차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이해했다. 나의 지난 결혼 생활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남편은 겉으로는 가정적이고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함이 존재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고 결국 각자의 섬에 갇힌 채 살아갔다. 나 역시도 그 누구에게도 나의 외로움을 털어놓지 못했다.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 애써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연기하며 살았으니까. 그는 나의 꽃집에서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어렸을 적부터 엄격했던 아버지, 늘 완벽을 요구하던 어머니,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맺어야 했던 정략 결혼의 압박까지 그의 이야기는 나를 아프게 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던 그의 삶이 사실은 억압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 그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남편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혼자 밥을 먹어도 늘 괜찮다고 말했죠. 그 괜찮아라는 말, 뒤에 숨어 있던 제 진짜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우리의 만남은 더 이상 우연한 하룻밤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이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서로에게 끌려간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그는 나의 꽃집에서 조용히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우리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나의 꽃집에서 잠시나마 총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의 권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앞에서 말의 5살의 이혼녀가 아닌 그저 지연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로 존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나의 얼굴에는 잊고 지냈던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지연 씨, 제게는 이곳의 꽃들이 마치 당신 같아요. 조용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어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나이와 신분의 차이를 초월한 순수한 영혼의 교류였다. 그는 나의 꽃집을 안식처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그가 나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나의 외로운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우리의 나이 차이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서로를 향해 걸어갔다. 꽃집에서의 평화로운 만남이 지속될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치유를 위한 친구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그리고 작은 몸짓 하나에서도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읽어냈다. 그것은 설렘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45년의 삶 동안 나는 늘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모두 내게는 너무나 낯선 일이었다. 그날도 현우 씨는 꽃집에 찾아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고 그는 그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꼈다. 지연 씨, 그가 조용히 나의 이름을 불렀다. 네. 나는 꽃가위를 든 차에 그를 돌아봤다. 우리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의 만남은 늘 나의 꽃집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곳은 내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제안은 내게 이 공간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는 의미였다. 그것은 나의 다친 마음을 향한 용기 있는 제안이었다. 네, 좋아요. 나는 망설임 끝에 대답했다. 내 입에서 나온 좋아요라는 말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이었다. 우리는 꽃집을 나섰다.
평범한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은 생각보다 더 특별했다. 그는 더 이상 총재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게 건네주었고 나는 그런 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조용히 거리를 걸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나는 그의 옆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행복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꽃집 밖으로 확장되었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공원을 걷기도 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내게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꼈다. 마치 20대 시절의 풋풋한 연애를 다시 시작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늘 불안함과 함께 찾아왔다. 나는 현우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가 내게 소중한 사람이 될수록 나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우리는 15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그는 대기업 총재였고 나는 평범한 꽃집 주인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사회의 시선으로 볼 때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현우 씨의 가족들이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느 날 우리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조심스럽게 나의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현우 씨, 우리 관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지연 씨,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연 씨가 좋아요. 이 감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상관없다는 말은 오직 그 자신의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진심을 확인한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와의 사랑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이 두렵고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나는 그의 사랑을 믿었다. 45년의 삶 동안 처음으로 나는 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것은 나의 다친 마음을 향한 현우 씨의 용기 있는 제안에 대한 나의 진심 어린 대답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이혼 사실을,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말했다. 지연 씨의 과거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의 따뜻한 말은 나의 오랜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시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한 쌍이었다. 나의 삶은 그의 존재로 인해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행복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깨지는 법이다. 나의 삶에 찾아온 이 작은 기적과도 같은 행복은 마치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늘 두려워했다. 그리고 나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도 현우 씨와 나는 평소처럼 꽃집에서 만났다. 그는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들고 나의 꽃다발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꽃집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 중년 여성이 들어섰는데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고 눈빛은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그녀의 뒤로는 그녀와 닮은 듯한 한 남성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현우야. 중년 여성의 목소리는 꽃집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산산조각 냈다.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현우 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여긴 왜 오셨습니까? 어머니. 그녀는 권현우 씨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현우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마치 내가 그녀의 아들을 홀린 파렴치한 여자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네가 권현우 씨의 어머니이신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나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네가 감히 나에게 말을 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나이의 젊은 남자에게 꼴이나 치고 다니는 천박한 여자에게 그녀의 독설은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옆에 있던 현우 씨는 격분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연 씨에게 사과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현우 씨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여자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지. 너에게 필요한 건 든든한 배경을 가진 배우자이지. 꽃집에서 꽃이나 만지는 나이든 이혼녀가 아니야. 그녀의 말은 현실의 벽을 온몸으로 느끼게 했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나이 많은 이혼녀일 뿐이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말했다.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내 아들 옆에서 당장 사라져요. 나는 분노보다 더 큰 모멸감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그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값싼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돈을 거절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돈 때문에 현우 씨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뭘 때문에 만나는 건데? 사랑. 그깟 사랑으로 우리 가문을 망칠 생각이야.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나의 모든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눈물을 쏟아내며 꽃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현우 씨는 나의 뒤를 쫓아왔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며칠 동안 나는 현우 씨를 피했다.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의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나의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의 어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나의 귓가에 맴돌았다. 나이든 이혼녀, 천박한 여자. 나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다. 현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나의 꽃집 앞에 찾아와 나를 기다렸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다. 나의 삶에 찾아온 작은 행복은 결국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현우 씨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현우 씨,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당신의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하지만 나의 편지는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그는 나의 편지를 읽고도 다음 날 다시 꽃집 앞에 찾아왔다. 그는 차에서 내려 나의 꽃집 문을 두드렸다. 지연 씨, 저 여기 있어요.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줘요.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 오는 밤, 나 홀로 방황하던 그날처럼 그의 눈에도 비가 내리는 듯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현우 씨가 매일같이 꽃집 앞에 찾아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나는 창문 틈으로 그의 모습을 몰래 지켜봤다. 그는 묵묵히 나의 꽃집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그날 저녁 나는 결국 용기를 내어 꽃집 문을 열었다. 빗물에 흠뻑 젖어있는 현우 씨가 보였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연 씨, 왜 저를 피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다. 현우 씨, 당신 어머니 말이 맞아요.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의 삶에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며 매일 아파하고 있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연 씨, 어머니 말씀은 틀렸습니다. 제 삶에는 지연 씨가 꼭 필요해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될 겁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의 눈물을 보며 더욱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놓으려 했다. 그때였다. 그가 나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지연 씨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찾아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연 씨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지연 씨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무슨 말을 하셨는데요. 나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렸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으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지연 씨는 저에게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연 씨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까지 한 것이었다. 그의 진심을 확인한 나는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다. 나의 눈물은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슬픔과 죄책감을 씻어내는 듯 했다. 지연 씨,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의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리고 우리 서로의 사랑을 믿기로 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현실의 벽보다 더 단단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현우 씨는 나의 손을 잡고 그의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현우 씨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나의 진심을 전했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했다. 어머니는 결국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어머니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우 씨의 굳건한 태도와 나의 진심은 결국 어머니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시선과 싸워 나갔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조금씩 더 단단해져 갔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 알려진 후 우리는 수많은 시선과 마주해야 했다. 현우 씨의 어머니를 비롯한 재벌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물론 일반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끊이지 않았다. 나이 차이가 저렇게나 많이 나는데 돈 보고 만나는 거겠지? 젊고 잘생긴 총재가 왜 저런 나이든 여자랑 만나는 거야. 우리의 관계는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혹은 흥미로운 가십거리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그런 시선들이 나를 아프게 했다. 꽃집에 찾아온 손님들 중 몇몇은 나의 얼굴을 보며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총재님 부인이시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나는 다시 나의 울타리 안으로 숨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럴 때마다 현우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지연 씨. 그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현우 씨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를 지켜주었다. 그는 공식적인 행사에 나를 동반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는 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저는 지연 씨를 사랑합니다. 저희의 사랑은 나이와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현우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못마땅해 하셨다. 하지만 현우 씨는 어머니에게 지연 씨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못을 박았고 어머니는 결국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어머니는 나를 직접 찾아와 말씀하셨다. 솔직히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아들이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니 어쩔 수 없지? 대신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줘.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편견과 싸워 나갔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당하고 떳떳한 사랑이었다. 나는 그에게 나이든 여자가 아닌 그의 영혼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존재했다. 그는 내게 대기업 총재가 아닌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한 남자로서 존재했다. 우리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나이와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며 함께 미래를 꿈꿨다. 나는 그와의 미래를 상상하며 다시 한번 가슴이 설렜다. 세월은 흘러 우리의 사랑은 무르익었다. 현우 씨의 어머니도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받아들이셨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나이든 이혼녀라고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사위 같다며 농담을 던지시곤 했다. 우리는 그렇게 가족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서로에게 온전한 존재가 되어갔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우리의 추억이 담긴 작은 꽃집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과 가족들만 모인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했다. 현우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 씨, 나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평화로웠다. 현우 씨는 여전히 바쁜 총재였지만 퇴근 후에는 늘 나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나의 꽃집에 들러 함께 꽃들을 손질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나는 그와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엄마가 되었다. 비록 뱃속에서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현우 씨의 아이들처럼 그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었다. 그는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나는 그에게 안정과 평화를 선물해 주었다. 어느덧 우리의 결혼 생활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이제 55살이 되었고 현우 씨는 40살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함께 해온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주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겨울이 깊어진 어느 날 우리는 함께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현우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 씨, 혹시 기억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비가 내리던 밤이었죠? 나는 그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럼요. 어떻게 잊겠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밤인걸요. 그는 나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그날의 실수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네요. 지연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차가운 세상 속에서 혼자였을 겁니다. 나 역시 그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현우 씨,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텅 빈 삶 속에서 외로워했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원이자 내 삶의 빛이었어요. 벽난로의 불꽃은 따뜻하게 타올랐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더 이상 거창한 사건도 드라마틱한 갈등도 없었다. 남은 것은 그저 평온하고 잔잔한 일상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꽃집을 운영하고 현우 씨는 여전히 바쁘게 회사를 이끌어간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고 밤에는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든다. 그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사랑은 뜨겁고 격정적인 사랑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아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잔잔하고 깊은 사랑이었다. 며칠 전 우리는 결혼 10주년을 맞아 처음 만났던 호텔에 다시 갔다.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더 이상 수치스럽거나 당혹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준 운명적인 밤이었다. 우리는 그날 밤의 실수를 떠올리며 서로에게 미소 지었다. 지연 씨, 그날 당신이 잘못 찾아와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현우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평생토록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여전히 외로움 속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원이자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우리의 사랑은 나이와 신분,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모두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로 가득 채워져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찾았다.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는 검은색 물감으로 덧칠한 듯 고요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만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흐릿한 무지개처럼 번지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나의 마음속 풍경과도 같았다. 20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남은 것은 이 고요하고 쓸쓸한 풍경뿐이었다.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내 인생의 서랍장이 통째로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 그 공허함은 비 오는 밤이면 더욱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나를 집어삼키려 들었다. 이혼 후 벌써 1년이 지났다. 친구들은 내게 지연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자유롭고 멋지게 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처럼 나는 작은 꽃집을 열었고 내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꾸몄다.